반갑습니다. 돌집사 팀입니다. 자, 이번에는 2과목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과 마찬가지로 이 기출문제 공부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추론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유통관리사 시험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6번 시작해볼게요. 자, 분석 대상이 되는 점포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상권 유형을 구분할 때 상대적으로 소비 수요 흡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을 한계 상권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한계 상권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자, 요거는 외우신 분들은 상당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상권은 1차에서 2차, 3차로 나눠지는데요. 자, 우리 한계 상권은 바로 3차 상권에 대한 얘기라는 거 푸시면 바로 풀 수 있는데요. 상권에 대한 이해 한번 해봐야겠죠. 자, 상권은 총 3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1차 상권, 전체 이용 고객의 60에서 65%를 흡인하죠. 자, 그렇다는 것은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자, 상점이 분포한 부분부터 500m 이내고요. 자, 직경 1km 반경 이내의 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고객들이 이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2차 상권은 그 다음인데요. 이제 전체 이용 고객의 20에서 25%를 흡인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멀리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권 범위 자체로 보면 굉장히 넓지만 그 소비자의 밀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계 상권 3차라고도 볼 수 있죠. 나머지다. 1차, 2차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거의 진짜 여행을 와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번 볼게요. 소비자들이 점포를 선택할 때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는 가정을 하며 상권 경계를 결정할 때 T센 다각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T센 다각형이라는 거 먼저 이해를 해봐야겠죠. 자, 공간 독점 접근법에 기반한 상권 구획 모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상점이 여기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그냥 어렵게 한 거예요. 최근접 상가, 제일 가까운 상가를 선택한다라는 가설로 상권을 설정한 거고요. 소비자들이 가장 가까운 소매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매 점포들이 규모나 매력도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가까운데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신규 점포 부재 입지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상권 범위 예측에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T센 다각형의 크기는 경쟁 수준과 부의 관계를 가진다. 자, 이 T센 다각형이 클수록 경쟁 관계에 부를 가진다.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시설 간 경쟁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라는 요 내용들이 T센 다각형의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T센 다각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건 무엇인지 볼까요? 자, 3번 되겠죠. 근접구역법,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는 가정, 요 내용 하나 가지만 해도 사실 3번이라는 거 풀 수가 있기 때문에 27번 같은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점포 방문 동기를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제품 구매 동기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다른 항목들과 다른 유형의 동기로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유출 한번 논리 이제 추론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기 참 좋은 문제네요. 자, 개인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와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는 동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점포를 방문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교적인 경험 때문에 점포 방문 동기 어디, 자,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자, 굳이 한다면 뭐 사회적 동기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 아리까리 하니까 사용해 볼게요. 자, 기분 전환이다. 자, 요거는 개인적 동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자기 먼저. 자, 이것도 개인적 동기겠죠? 자, 역할 수행이다. 요거는 사회적 동기.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구성원이 된다라는 거. 그런 느낌이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추세 학습이다. 자, 요것도 사회적 동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사교적 경험 약간 아리까리 했었던 게 요게 정답이 될 확률이 높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나마 얘가 좀 제일 동떨어져 보인다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추론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통관리사는 계속 이렇게 추론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의 지리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요 문제 같은 경우 솔직히 질이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드는 게, 고객 인터뷰라는 거 말 그대로 점포에 온 고객한테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해서 지리적 분포를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자, 컨버스의 소매 인력 이론과 라일리의 소매 인력 모형법. 이 두 가지.
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고객 인터뷰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유통관리사에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신 분 1번 아니면 5번인 것 같은데 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컨버스의 소매 인력 이론과 라일리의 소매 인력 모형법 이 두 가지가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고객 전표법이죠. 고객이 어디에 스파팅, 어디에 위치해 있냐? 요거를 알아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정답이 4번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입지 분석에 사용되는 각종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대충 보니까 뭐 호환성부터 접근성, 인지성, 확신성, 가시성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사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정답 같은 경우 먼저 보시면 4번인데요. 왜? 확신성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자, 이 기준은 4가지 있습니다. 접근성, 인지성, 가시성, 호환성, 그리고 홍보성. 이렇게 5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확신성은 존재하지가 않고요. 여기 4가지가 나와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호환성. 해당 정보를 다른 업종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가? 이게 호환 가능한가? 접근성,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인지성, 쉽게 점포를 찾을 수 있는가? 쉽게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시성, 고객이 점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가가 되겠고요. 추가로 홍보성은 고객에게 어떻게 점포를 홍보할 수 있는가? 이 점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홍보하기가 쉬운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 내용은 허프 모델을 적용하여 신규 점포 입지를 분석하는 단계들이다. 일반적인 분석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허프 모델을 일단은 모른다고 가정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점포 크기 및 거리에 대한 민감도 개수를 추정한다. 자, 거리에 대한 민감도 개수를 추정한대요. 자, 2번, 소규모 고객 집단 지역으로 나눈다. 자, 지역으로 나눈다. 신규 점포의 지역별 예상 매출액을 추정한다. 자, 전체 시장, 즉 조사할 잠재 상권의 범위를 결정한다. 자, 각 지역에서 점포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라는 걸 알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먼저 지점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점 먼저 설정을 할 때 보니까 지역 설정하는 거는 니은 지역 설정.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자, 지역 설정하는 건 니은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리을 보시면은 조사할 잠재 성과의 범위를 결정한다. 자, 더 중요한 거죠. 어디를 조사할 거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어디 조사할지 정해야겠죠. 자, 리을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니까 디귿 아니면 니은이네요. 자, 디귿 볼게요. 자, 신규 점포의 각 지역별 예상 매출을 추정한다. 니은은 소규모 고객 집단 지역으로 나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객 집단을 먼저 정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예상 매출액을 먼저 추정해야 될까요? 자,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려면 지역이 먼저 설정돼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니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인 거 여기서 나왔고요. 자, 미음도 볼게요. 자, 이제 지역을 설정했죠? 자, 지역에서 점포까지 거리를 측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기억이라고 하네요. 점포의 크기 및 거리에 대한 민감도 개수를 측정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면 되겠구나.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답을 풀어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근데 허프 모델을 알고 있다. 자, 허프 모델 시설과의 거리, 시설의 규모가 소비자 흡인 요인이 된다는 것. 즉, 가깝고 시설이 크면 소비자 효용을 준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보면은 순차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이 내용을 추론을 해본다고 하면 조금 더 문제 푸는 게 쉬워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뉘앙스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 같은 경우에는 외운다라는 개념보다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점포를 개점할 경우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두리뭉실한 거 물어보는 거 제가 추론해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먼저 1번,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점포의 규모나 위치도 충분히 검토한다. 저거 검토해야겠죠? 자, 2번, 상품의 종류에 따라 소비자의 이동거리에 대한 저항감이 다르기 때문에 상권의 범위도 달라진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멀면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3번, 개점으로 인해 인접 주민의 민원제기나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다. 자,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4번. 점포의 규모를 키울수록 규모의 경제 효과는 커지기 때문에 최대 규모를 지향한다. 자, 요거 틀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추론 과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게, 하나 알 수 있는 게, 유통관리자 시험도 사람이 만들죠. 그렇다 보니까 너무 극으로 가버리면은 틀린 내용이 보통 많다는 겁니다. 자, 규모의 경제 좋으니까 무조건 큰 게 좋아. 혹은 무조건 작은 게 좋아. 스트레스는 아예 안 받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보통 정답이 될 수 있는 확률, 보통 틀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맞는 내용입니다. 자, 최대 규모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니죠? 자, 내가 3층짜리 치킨집을 차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님이 많이 올까요? 굳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굳이 그렇진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읽어보니까 이건 조금, 너무 오바를 했어.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5번도 볼까요? 점포는 단순히 하나의 물리적 시설이 아니고, 소비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며 라이프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점포가 지금 구색을 갖추고 있다고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A시의 인구는 20만 명이고 B시의 인구는 5만 명입니다. 두 도시 사이의 거리는 15km다. 자, 컨버스의 상권 분기점 분석법을 이용할 경우 두 도시 간 상권 경계는 A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형성되겠는가? 자, 요 계산하는 문제 꼭 하나씩 나옵니다. 자, 근데 보통 컨버스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념 확실히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먼저 밑에 제가 공식을 놨죠? 자, 요게 이제 컨버스 상권 분기점 분석법. 즉, 그냥 컨버스 문제는 요 공식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자, 단, 기준 지역 인구와 외부 지역 인구만 잘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힌트를 줘요. 자, A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인가? 자, 그러면 기준 지역 인구가 A시로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20만이니까 우리 뒤에 만 단위는 제가 절삭하겠습니다. 자, A 20만 명이죠? 자, B 인구는 5만 명입니다. 자, 루트 씌울게요. 자, 요거 계산하면은 4분의 1 되죠? 4분의 1 루트는 뭐다?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써보면은 1 플러스 2분의 1분의 거리는 무엇이죠? 15km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번분수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자, 어쨌든 저는 2분의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번분수로 계산할게요. 15는 1분의 15죠?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뭐가 되죠? 4. 1 곱하기 3은 3. 15 곱하기 2는 30이죠? 자, 이 숫자를 풀면 10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로부터 10km 떨어진 곳에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같은 문제 반복해서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안 풀어보셔도 돼요. 자, 34번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권리금을 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무슨 말이냐? 권리금 산정할 때 우리가 이 가게 권리금은 5천만 원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뭘로 산정하냐? 이런 거죠. 자, 먼저 거래처. 자, 거래처가 많아요. 그러면 영업 권리금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 건물의 위치가 정말 좋아요. 이것도 권리금이라고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자, 영업상의 노하우, 요것도 영업 권리금에 포함됩니다. 자, 영업시설 비품, 이거는 시설 권리금에 포함이 되겠죠? 자, 임대료 지불 수단. 자, 이게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현금으로 주든 카드로 주든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현금으로, 지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 높아요. 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이것도 우리 경험상으로 한번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번 볼게요. 자, 소매점 입지 유형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주고객이 누굴까요? 자, 아파트 단지 분들이겠죠? 자, 요거는, 자, 시험에서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서. 자, 그러면은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매출에 영향이 있는 건 뭐다?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될 수 있겠죠? 단지 세대수. 자, 우리 대충만 생각해봐도 이런 것들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공급 면적 변화가 어려워 일정한 고객 확보를 통한 꾸준한 매출이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가게 확장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고객들은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상권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매출은 가능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2번 보시면요. 수요 공급 측면에서 아파트 단지 가구 수와 가구당 상가 면적을 고려해야 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3번. 자, 주요 지역 거주자의 상가 이용과 같은 활발한 외부 고객 유입이 장점이다. 자,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편의점을 굳이 가진 않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 내에 맛집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맛집이라는 것은 좀 멀리 상권을 넓게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외부 고객이 좀 더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한번 아파트 단지 상가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고민을 한 번만 해보는 것이라도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유통관리사 문제 시험을 풀 때는 시간이 허덕여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충분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4번도 볼게요. 편의품 소매점의 경우는 대형평형보다 중형평형 단지가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다. 자, 이건 아파트 단지 상가 내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저번 관련 법규에서는 단지 내 상가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관련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다. 자, 요런 내용, 요거는 내가 모르는데? 라고 하지만 3번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내가 정답이야, 내가 틀린 내용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구나 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36번 보겠습니다. 자, 면적이 300m 제곱인 대지의 지하 2층으로 지상 5층으로 소매점포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층별 바닥 면적은 각각 250m 제곱으로 동일하고 주차장은 지하 1, 2층에 각각 200m 제곱과 지상 1층에 부속 용도라는 주차장 면적 50m 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의 용적률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용적률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올 때 1년에 2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3회는 안 나왔지만, 2회 땀 출세가 됐고요. 자, 그래서 요 용적률 계산 문제도 꼭 하나 알아두셔야겠죠. 자, 먼저 용적률은 어떻게 구하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률의 연면적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연면적 비율을 어떻게 구하냐?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지금 있으면은 다 더해주세요. 자, 그리고 주민 공동시설 제외해줍니다. 그리고 1층 내부에는 주차장 제외해줍니다. 즉 지하, 주차장, 공동시설,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제외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지하 2층 빼고 지상 5층이죠. 1층 250, 2층도 250이죠. 3층도 250. 자,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4층도 250, 자, 5층도 250입니다. 다 더하니까 1250이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우리 주차장 면적이 있다고 하네요. 빼기 50 해줍니다. 자, 지하 1, 2층 각각 200m죠. 어차피 지하는 쳐주지 않아요. 자, 그럼 1200이죠. 자, 그럼 이 1200을 어떻게 하냐? 대지 면적으로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자, 대지 면적 몇이죠? 300m 제곱이죠. 자, 그럼 이거 나누면은 4죠? 자, 4란 숫자 나왔다. 자, 그럼 바로 400m, 400%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37번 보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GIS와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GIS 모르면 못 풉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GIS 한번 시험에 어떤 것들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GIS는 뭔가 GPS 같은 느낌 벌써 드시죠? 지리 정보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 정보를 보전, 분석하여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고요. 라일리, 컨버스의 소매 인력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에 GIS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형, 소형 매장의 입지 선정 등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이렇게 나왔지만 또 어떻게 나오냐? 개별 상점이나 상점과의 위치 정보를 점 데이터로, 토지 이용 등의 정보는 면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한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하철 노선이나 도로 등은 선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중요하죠. 점, 선, 면 어떤 것들 다루는지 보시고요. 자, 상점 또는 상점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하거나 설문조사를 하여 지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활용한다. 자, 우리 라일리 컨버스의 소매 인력 법칙. 자, 고객에 내점하는 사람들이 인터뷰한다고 했었죠? GIS도 마찬가지다. 라고 GIS를 위해서 결국 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주제도 작성, 공간조회, 버퍼링을 통해 효과적인 상권 분석이 가능하다. 자, 맞는 내용이에요. 지금 문제 풀면서 공부하는 게 기출 문제 공부입니다. 자, 2번. 점포의 고객 대상으로 GCRM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GCRM 너무 의미 가지지 마세요. 지금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3번. 지도 레이어는 점선, 면을 포함하는 개별 지도 형상을 구성되며 여러 개별 지도 레이어를 활용하여 상권의 오버레이, 중첩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외워주시고요. 자, 4번. 지도상의 데이터를 표현하고 특정 공간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도를 얻는 데이터 및 공간 조회 기능이 있다. 잘 모르시겠죠? 있습니다. 요거 외워주시면 돼요. 자, 정답은 그럼 5번 되겠죠? 자, 5번 되기 전에 1번, 2번, 3번, 4번이 지금 지리정보 시스템, GIS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 꼭 가져가시고요. 자, 5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위상은 어떤 지도 형상, 즉 점이나 선 혹은 면으로부터 특정한 거리 이내에 포함되는 영역을 의미하며 면의 형태로 나타난 상권 혹은 영향권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관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관계, 어떤 관계? 공간적인 관계를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상권 혹은 이 영향권을 표현하는데 사용될 수는 있지만, 자, 점이나 선 혹은 면으로 특정한 거리 내에 포함된 영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위상이 가지는 것은 이 공간과 공간들, 이런 뭐 객체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공간끼리 연결되니까 점끼리 연결되는, 선끼리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공간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표현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위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정 거리에 포함한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동선과 관련한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대표적 원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요건 정답 바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고차 선호의 법칙. 자, 고차 선호의 법칙은 일단은 없어요. 자,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우리 나머지 내용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최단거리 실현, 최단거리로 목적지 가려고 해요. 자, 그리고 보증 실현의 법칙. 먼저 득을 얻는 쪽을 선택하려고 한다. 자, 이득이 생기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집합의 법칙. 군중 심리에 의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려고 그래. 저기 무슨 일 있나? 이러고 가는 거죠. 안전중시 법칙. 위험하거나 모르는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횡단보도 건너서 굳이 내가 저기까지 가지 않겠다. 이 골목길에 있는 상가는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이런 식으로 생각이 심리자가 아니죠. 소비자들이 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네 가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39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입지 조건의 하나인 고객 유도 시설은 도시형 점포, 교외형 점포, 인스토어형 점포 등 점포 유형별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자, 일반적인 인스토어형 점포의 고객 유도 시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말 그대로 인스토어형이라는 것의 점포의 고객 유도, 고객을 유도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도시형이나 교외형 점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도로가 잘 돼 있어야겠다 라는, 특히 교외형 점포 같은 경우에는 도로, 주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야겠죠. 자, 근데 우리 인스토어형 점포라는 거는 좀 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도보를 해서 걸어오는 경우도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말씀드리는 게 이제 주차장 출입구죠. 자, 주차장 출입구뿐만 아니라 이 출입구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고객 유도하는데. 자, 요런 것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에는 5번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 간선도로는 누구냐? 교외형입니다. 자, 교외형인 경우에 고객 유도 시설은 뭐가 되냐? 자, 먼저 뭐 대형 소매점이나, 자, 그리고 간선도로의 교차점.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간선도로. 자, 그리고 IC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외형의 고객 유도 시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도시형도 봐야겠죠? 자, 도시형은 개찰구, 역의 개찰구, 그리고 마찬가지 대형 소매점 동일하고요. 교외형이랑. 자, 그리고 교차로. 자, 교차로. 자, 대형 교차로.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형의 고객 유도 시설에 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인스토어형, 교외형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구분해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적 특성에 따라 소매점포 유형을 집시인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중성 점포, 아이고 말이 어렵네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로 구분하기도 한다. 업태와 이들 입지 유형 간의 연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우리 5가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들 한번 볼게요. 자, 집신성 점포, 중심, 마음 가운데 있죠? 모여 있는 겁니다. 배우지 중심부에 입지에 유리한 점포예요. 백화점, 대형 서점, 영화관, 보석점,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자, 그럼 1번 보시면 백화점 집신성 점포 잘 연결되어 있죠? 자, 그리고 집재성 점포 보겠습니다. 동업종끼리 한 곳에 모여있으면 유리한 거예요. 먹자골목, 전자제품, 가구단지 뭐 이런 것들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보니까 가구점, 집재성 점포 연결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산재성 점포 보겠습니다. 자, 수요 탄력성이 조금 작아서 분산 입지해야 되는 유형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 이발소, 뭐 목욕탕, 동네 목욕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3번 보니까 편의점 산재성 점포 연결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국부적 집중성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업종끼리는 특정 지역에 모여 있는 게 좋은데 조금 교외,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한 게 유리하다. 자, 종묘점, 석재점, 비료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화훼점 집신성 점포되어 있는데 자, 아니죠. 화훼점 같은 경우는 그럼 결국 뭐가 되어야 된다? 국부적 집중성 입지가 되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공구도매점은 국부적 집중성 점포로 되는 게 맞겠죠. 화훼점도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되는 것이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로 우리 공간 균배 원리를 하나 볼게요. 자, 유사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맨 처음에는 A, B 똑같이 공구를 팔아요. 근데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돼요. 경쟁하다 보니까 A든 B든 누군가 조금 멀리로 가더라. 아,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장사를 안 되는 것 같아. 결국에는 뭐, 아, 우리가 졌다 딴 데로 가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런 공구상들이 뜨문뜨문 자기들끼리 자리를 잡게 되더라 이거죠. 아, 그렇게 공간 균배가 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공간 균배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시장이 좁고 교통비가 크면은 집심 형태가 나타나고요. 시장이 크고 교통비가 낮으면은 분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1번 보겠습니다. 신규 점포의 예상 매출액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애플바움의 유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애플바움이 유추법을 만들었죠. 자, 유추법이라는 것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규 점포. 내가 A라는 지역에 자, 햄버거집을 낼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여기 햄버거집 차리면 잘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미 햄버거집이 A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햄버거집을 한번 우리가 파악해보자. 여기 고객 얼마나 오고 고객들 매출은 얼마나 나오고 객단가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이 햄버거집이 가지고 있는 상권 범위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고 아, 그럼 내가 A 지역 이쪽에다 차리면은 한번 저 정도 매출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유추를 해보는 것이 바로 유추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규 점포에 적용을 해서 한번 내 상권 규모나 매출액을 찾아보는 것도 되지만 기존 점포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서술적 방법에 의해서 상권 분석을 하는 것이 유추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관성 있는 예측이 중요하므로 소비자 특성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기보단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자, 이거 벌써 틀린 내용이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유추법이라는 것은 내가 차리려고 하는 그 지역의 특색을 알기 위해 이미 있는 점포를 파악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지역별 차이를 고려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역마다 다 다른데 이 A 지역의 햄버거 가게 한 달에 500만 원 버니까 나는 C 지역에도 차리면 500만 원 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자, 틀린 내용이고요. 자, 2번부터 5번 내용 한번 또 볼게요. 자, 현재 운영 중인 상업시설 중에서 유사 점포를 선택한다. 유추법이죠. 자, 과거의 경험을 계량한 자료를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지만 자, 이미 있는 점포를 파악하거나 기존 점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자료를 통해서 유출을 해본다라는 거죠. 자, 시장 요인과 점포 특성들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요구된다. 자, 이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4번 비교 대상 점포들의 특성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환경 변수의 영향이 동일하게 작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것도 유추법에 대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5번 점포의 물리적 특성, 소비자의 패턴, 소비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경쟁 상황이 분석 대상과 비슷한 점포를 유사 점포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겠죠. 자, 내가 햄버거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베스트지만 햄버거 가게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뭘 찾아보냐? 뭐 적어도 뭐 양식을 하는 가게를 비교를 유출을 해본다라는 거. 그래도 내가 햄버거 가게 하려는데 한식집이랑 비교를 해보는 것보다는 양식집이랑 비교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 중 상업지역을 구분하는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런 문제는 뭐다? 틀려라 라고 만든 문제다. 변별력 문제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나와주면 좋겠지만 이 문제가 또 나올 리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요거는 우리 현실적으로 외우실 분들만 외우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중심지 체계에 의한 상권 유형 구분에서
전통적인 도심 상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볼 때가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힌트를 좀 찾아봐야겠죠. 중심지 체계다. 자, 중심지. 자, 중심지라는 것은 보통 어느 곳의 중심, 도심, 배후지가 많은 곳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유통관리사를 공부를 하고 있다면 말이죠. 자, 그리고 도심 상권이다. 도심 상권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자, 그럼 상권이 도심이라는 거죠. 자,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객 흡인력이 강해 상권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자, 그럴 수 있겠죠. 자, 흡인력이 강해요. 왜? 도심에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 교통의 결절점으로 대중교통에 편리하다. 자, 도심과 중심지의 특징이 뭐죠? 대중교통이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자, 3번. 전통적 도시의 경우에는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자, 우리 전통적이라고 하면 조금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계획되지 않았으니까 주차 문제는 조금 심각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4번. 상대적으로 거주 인구는 적고 유동 인구는 많다. 자, 우리 사람들은 중심지에 많이 살고 있나요? 땅값이 비싸서 교외에 조금 많이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5번. 소비자들의 평균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자,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왜? 자, 우리가 도심에 있는 상권에 놀러 갔어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 백화점을 떠올려 볼게요. 백화점 놀러 갔어요. 살 것만 사고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간 김에 구경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보고 하죠. 왜?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편의점을 자주 간다. 편의점도 정말 한 달에 한 번 가요. 그러면 편의점 한 번 갔을 때 꼭 살 거 다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나온 거 있나 막 보기도 하겠죠. 자, 근데 편의점은 우리 도심에도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자, 우리 도심 상권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심, 중심지 도심이다 라고 생각만 해봤을 때 이런 곳에 있는 우리가 스토어에 갔을 때는 체류 시간이 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억지로 이렇게 제가 끼워 맞추는 것이 전혀 아니다 라는 거. 왜? 우리 중심지랑 지금 도심 상권이라는 단어 두 개를 힌트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아는 것들을 적용해서 우리가 있는 흐름들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유통관리사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것을 물어보는 시험이다 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44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의 현상과 이들을 설명하는 넬슨의 입지 원칙의 연결로 옳은 것은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자, 기억. 식당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술집이나 커피숍이 있다든지 극장과 주위의 식당들이 많이 밀집하는 현상. 자, 그러면은 밥 먹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 자, 그러면은 상호 뭔가 도와주는, 서로 도움을 준다. 그죠? 자, 2번, 니은. 기금속 상점들이 떡볶이 가게들이 한 곳에 몰려서 입지함으로 더 큰 집객력을 갖는다. 자, 우리 비슷하다? 모여있자. 자, 비슷하다 모여있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반유인 원칙, 보충 가능성 원칙,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요 내용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자, 도와준다. 자, 그러면 보충 가능성, 동반유인, 조금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고객 차단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고객이 특정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 도시랑 B 도시가 있어요. 자, 고객이 C 도시가 있습니다. 나는 A 도시를 가야지 했는데 자,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자,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어요. 자, 고객이 C에 있어요. A 도시에 백화점이 있네. 저기 가서 가전제품 좀 사겠어 했는데 B 도시에 땡땡 하이마트 말해버렸네요. 자, 하이마트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굳이 갈 필요 없잖아 하고 B도시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하이마트가 뭐다? 고객 차단 원칙에 대해서 잘 지켜버렸다. 손님을 뺏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충 가능 원칙은 2개 이상의 점포가 서로 고객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보충 가능성 원칙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보충 가능성 원칙도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셔츠 가게 옆에 넥타이 가게 있다. 자, 서로 도움 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충 가능성 원칙이 되겠고요. 동반유인 원칙은 뭐냐면은 이제 요게 유사업종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헷갈리죠. 자, 그래서 보충 가능성 원칙과 동반유인 원칙만 잘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유사업종 모여 있는 것보다 동반유인 원칙이다. 자, 그럼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그래도 나머지도 볼게요. 자, 접근 가능성 원칙. 가깝거나 교통이 좋으면 매출이 증가한다. 라는 얘기고요. 점포 밀집 원칙. 자, 지나치게 유사 업종이나 보충 가능한 점포는
떨어져 있는 게 좋다.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발소, 편의점, 목욕탕 이런 것들 해당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거라 믿습니다. 자, 이 과목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빅데이터 기술이 소매 경영과 소매 상권 분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두리뭉실하게 물어보는 것은 추론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일단 빅데이터가 뭔지 알고 계시죠? 자, 내가 봤었던 것, 내가 샀었던 것, 내가 모든 구매했었던 것, 이 모든 데이터, 정말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내가 뭘 좋아할지, 고객이 뭘 좋아할지 자동으로 AI가 추천해주는 것을 빅데이터다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개별적으로 상권 분석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소매점포 창업자들에게 정부 또는 각종 단체에서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상권 분석 및 입지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매 경영 개선을 돕는다. 자, 그럴 수 있겠죠. 자, 2번. 신상품 개발이나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소매 믹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커피를 좋아한다. 자, 커피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왠지 차를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차도 한번 추천해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소매 믹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3번. 소매 상권 내에서 표적 시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사실 빅데이터의 가장 큰 핵심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 하나의 상권을 지향하는 개별 점포 소유자들의 상권 분석의 필수 도구이지만 복수의 상권에 접근하는 체인 사업에게는 효과적이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죠. 자, 만일에 하나의 상권을 지향하는 개별 점포의 소유자들. 자, 말 그대로예요. 이 점포들은 하나의 상권만 집중적으로 판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분들에게 빅데이터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카메라를 팔려고 하는데, 굳이 나는 카메라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필요한 상권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들의 다른 선호들을 내가 알고 싶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전문품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빅데이터 기술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내용이 바로 틀려버린 내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있는 데이터, 이 키워드들을 쏙쏙 뽑아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키워드들이 과연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그 특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보기는 어떤 것인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유통관리사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또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과목 20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3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